저금리 시대, 은행 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 위험 또한 높다는 것. 최근에는 은행권 DLF 사태가 불거지며 투자자들은 원금의 95% 이상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원금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 이슈 인사이드에서 안전하게 투자하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저금리 시대에 수익을 얻기 위해 다양한 투자 상품에 눈을 돌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은행권 DLF 사태가 불거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면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잘 골라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는데요. 오늘은 김영일 대신증권 부장 그리고 엄혜림 기자와 함께 안전하게 내 돈을 지키는 투자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됐던 게 DLF 사태잖아요. 이 DLF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DLF는 DLS라는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펀드를 의미를 합니다. 사전에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면 네. 일정한 이자를 주게 되지만 네. 그렇지 않고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게 되면 원금이 손실이 되는 구조입니다.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된 DLF의 경우에는 독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가지고 그랬죠. 있습니다. 예. 그 상품을 좀 예로 들게 되면 독일 금리가 마이너스 0.25% 이상이면 원금과 더해서 연 4%의 이자를 지급을 하고 네. 마이너스 0.25% 이하이게 되면은 손실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0.75%까지 하락하게 되면 원금이 손실이 나게 되는 모두 다 잃게 되는 그런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일 쪽의 경제 상황이 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조금 심화가 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제조업 기반의 수출국이기 때문에 네. 자동차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올해 2, 4분기에는 독일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기존에 좀 판매됐었던 DLF 상품에서 좀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좀 발생했습니다. 독일 경제가 크게 악화됐다는 게 어떻게 보면 기본 원인이기도 한데, 근데 좀 살펴보면은 그 DLF 판매 방식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투자자가 이렇게 모든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을 만큼 고위험 상품이다라는 것을 인지했더라면 그것은 투자자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투자자를 만나는 그 은행 창구 직원분들이 이런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오히려 독일이 망하지 않으면 원금을 잃을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혹할 만한 문구를 써가면서 좀 안심하게. 네, 사실 뭐 예금이나 채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그런 인식을 줬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은행 직원을 평가하는 인사 시스템을 일단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은행 안에 이제 어떤 상품을 팔아도 되는지 그 상품을 정하는 그런 회의 기구가 있는데 예. 이것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판매된 380개 상품 중에서 2건만 정식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이제 뭐 이상하다, 좀 허가를 내줘서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분들도 있었는데 이런 네. 분들을 바꿔가면서까지 은행이 판매를 강행했던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게 뭐 DLF도 어렵지만 뭐 ELS니 뭐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상품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상품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요. 좀 상품 이름이 영어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 ELS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식이나 뭐 코스피와 같은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좀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그 이 ELS는 증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지만 네. 은행 쪽에서도 이제 ELS를 갖다가 이제 팔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ELS들을 하나로 모은 펀드들을 또 이렇게 은행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펀드가 이제 ELF에 해당이 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펀드가 아니라 일반 은행에 가시게 되면 은행 신탁이 있는데 그 신탁 상품에서 ELS를 편입을 해서 이제 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ELT가 되게 되는 거죠. 네. DLS는 금리라든지 환율 그리고 원자재 같은 기초 자산들에 좀 투자를 하고요. 주식 이외에. 그리고 그 기초 자산들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네. 좀 약정된 수익률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고 네. 그런 DLS들을 역시 은행에서 이제 팔기 위해서 펀드로 만든 게 DLF 그리고 은행 신탁에서
팔고 있는 게 DLT로 이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어려운 파생 상품들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쨌거나 이런 파생 상품의 경우는 투자 성향이라든가 투자 기간에 따라 상품을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뉩니까? 기본적으로 투자 성향에 따라서 투자자 본인께서 내가 좀 안정형을 추구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네. 안정 추구형인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네. 형태인지 아니면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형태인지에 따라서 네. 상품들을 조금 선정할 필요가 있고요. 안정형일 경우에는 은행 예적금이나 MMF 그리고 네. 국공채 같은 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그보다는 위험 성향이 약간은 높은 안정 추구형이라고 해서 원금이 보전이 되는 네. ELS나 DLS 상품 그리고 채권형 펀드에 가입을 하시는 게 네.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수익을 원한다. 그리고 위험을 조금 더 지겠다라는 분들의 유형을 저희가 위험 중립형으로 이제 분류를 네. 하는데요. 혼합형 펀드 그리고 원본이 일정 부분 보존되는 ELS나 DLS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당히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파생과 관련된 상품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그 DLF 사태는 독일 금리 연계형 파생 상품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고위험 자산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일반인들한테 판매가 된 거죠? 이번에 판매된 DLF는 이제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1인당 최소 1억씩 넣어야 되는 거고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가입 인원이 최대 49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모펀드의 취지 자체가 금융당국의 규제를 풀어주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네. 사실 고위험 상품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원금을 다 잃을 수 있는 워낙 위험한 상품이다 보니까 어디서 이제 어떻게 팔렸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고위험 상품이다 보니 이제 투자 전에 말씀하신 대로 투자 성향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사모펀드가 한마디로 이제 선수들끼리 이제 싸움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링 위에 올라갈 선수인지 아닌지를 한번 체크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 등급인 공격 투자형으로 나와야지 이 DLF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 이번에 그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공격 투자형 투자자였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분들은 상당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네. 대부분들은 이제 조사지 작성을 투자자가 직접 하지 않았고 은행 직원들이 이제 임의로 한 그런 정황이 포착이 되어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 이번 피해를 키운 화근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통 채권 투자하면은 이제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해외 채권 투자를 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특히 이제 그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자 지급을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안전한 자산에 지금 속하는데요. 다만 이제 해외 채권에 투자를 할 경우에 네. 좀 주의할 점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율의 위험이 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브라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를 하게 되면 7% 정도의 이자를 주지만 브라질의 헤아라가 환율이 약세를 가게 될 경우에는 환손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환율이 약세를 심하게 가게 될 경우에는 1년에 받는 이자보다도 환율로 잃게 되는 그 손실이 훨씬 더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채권 투자 시에는 환율을 꼭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는 경제 펀더멘털이 좀 양호한 선진국 채권에 투자를 한정을 해야 된다라고 네.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채권 자체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과 같이 구조화된 상품에 투자를 할 때는 수익 구조를 꼭 점검을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 그 DLF가 아니고 독일 채권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뭐 자본 수익을 좀 얻을 수가 있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이제 독일 금리가 낮아졌으니 뭐 수익을 볼 것이다라는 것으로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해외 채권에 투자할 때는 구조화된 상품의 수익 구조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DLF 사태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뭐 입장을 내놨죠? 어떤 내용입니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은행에게 비이자 수익을 내라고 했다는 것이 이렇게 사모펀드를 판매해서 수익을 내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은행은 예금 받아서 대출해줘서 돈을 버는 이자 수익이 기본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은행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다 가는 기본적인 금융회사잖아요. 금융 지식이 없는 사람도 가는 네. 곳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런 파생 상품을 파는 게 맞는지 이제 여러 곳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너무 저금리다 보니까 뭐 예금에다만 묻어둘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고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금은 보장되는데 예금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상품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항상 하게 돼요. 그런 상품이 실제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분야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모르는 상품들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네. 나중에 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펀드 상품의 경우에는 일단은 가장 낮은 위험을 갖고 있는 안정형 상품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MMF라든지 국공채 그리고 RP와 같은 상품들이 좀 이자 수익률은 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상품에 속하고요. 네. 조금 더 위험 수준을 높인다고 한다면 아마도 안정 추구형 정도의 상품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역시 이제 원금 보장형 ELS 또는 DLS 그리고 채권형 펀드 아마 이런 상품들이 그래도 원금을 지키면서 저금리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정도로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RP나 MMF, 뭐 국공채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증권사 창구로 가다 보니까 거기는 왠지 공격형 투자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안정형이니까 은행에 갈래. 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을까요? 뭐 적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정 부분의 금리를 주긴 하지만 이 돈이 만기까지 묶인다는 단점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킹 통장이라고 일정처럼 일정한 금액을 좀 묶어두고 나머지 금액을 자유롭게 입출금을 하면서 이자는 이전에 비해서 좀 훨씬 좀 높게. 특히 장점은 CMA 같은 경우에는 뭐 예금자 보호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파킹 통장 같은 경우에는 예금자 보호가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조금 안정적인 상품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투자자들이 물론 어디에 투자할까 이렇게 고민도 하지만 또 불안도 상당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내 자산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지킨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추가로 수익을 얻는 전략을 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좀 안전한 상품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을 하고 혹시 모를 이제 뭐 기회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뭐 그 정도 시점에서는 좀 상품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상품 라인업들 내에서 좀 투자에 나서볼 만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성장 시대에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금리 시대에 예적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분명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높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하는데요. 오늘 알아본 그 내용들을 통해서 투자 상품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토요포커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